집에 반려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산책 시간인데요. 겨울만 되면 안 그러던 애가 이상해요 하고 상담 문의가 많이 옵니다. 왜일까요? 산책 시간이 부족해서예요. 내가 춥다고 방콕을 하니 반려견들도 강제로 집에 감금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추운 겨울에 무작정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기엔 걱정거리가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반려견을 행복하게 하는 산책법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연입니다. 강아지들은 산책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실 반려견들에게 산책은 단순히 운동과 놀이가 아닌 생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개들도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보고 걷고 킁킁킁킁 냄새를 맡지 못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이 합성이 낮아지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계절성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동성이 감소되고 평소에 흥미를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식습관, 수면 습관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하루 2번, 총 1시간의 산책을 시키지 않을 경우 동물학대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기준에 따르면 저도 독일에 가면 고발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한 번 해주고 있거든요. 서양에서 반려견의 산책 시간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유에는 화장실 교육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려견이 매일 배변 패드나 화장실에서 일을 보며 집안에서 지낸다는 건 외국인들에게는 낯선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눈에 가장 충격적인 건 대소변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루에 14시간 이상 외출 한 번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지낸다는 건데요. 우리는 화장실 훈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양에서는 하우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반려견의 대소변을 집안이 아닌 산책할 때 아니면 마당에서 이렇게 밖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반려견은 생리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죠. 뉴욕의 맨하튼에서도 반려견을 대신 산책시켜주는 도그 워커들이 고액 연봉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놀러 갔었는데 10마리씩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맨하튼에는 독파크,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공원들이 그 비싼 땅덩어리에도 되게 많이 있어서 거기서 풀어서 좀 놀게 해주고 산책시켜주고 다시 데려다주는 그런 직업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다면 강아지 산책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주말에 몰아서 길게, 짧더라도 매일. 여러분의 선택은? 짧더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산책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횟수가 중요해요. 원래 개들은 자신만의 일이 있었어요. 다른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사냥을 돕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자신의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즈웍이라고 하죠. 계속 냄새 맡고 돌아다니는 것도 우리 강아지들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개 전체 역사에서 정말 짧은 기간에 불과한 이 반려동물로서의 삶이 시작되면서 개는 일을 잃었고 넘치는 에너지를 어쩌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종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반려견의 산책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100만 배에서 최고 1억 배까지 발달되어 있는데 산책 시의 냄새는 훌륭한 정신적 자극이 되고 소변, 대변, 항문낭 분비물 등에 존재하는 화학적 메시지를 통해서 개들의 일상적 소통이 가능합니다. 코로 본다고 말할 정도로 후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냄새가 강아지의 기분과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쳐요. 올림픽 수영장 2개를 채운 물에 잉크 한 방울 정도의 양을 떨어뜨려도 찾아낼 수 있고요. 물체의 냄새를 성분별로 하나하나 분리해서 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카레 냄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개들은 그 안에 있는 재료 하나하나의 냄새를 다 분리해서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의 코는 안에 단면을 보면 정말 미로처럼 돼 있어서 해부학 공부할 때 조금 징그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보호자님이 긴장하면 개들이 다 알아요.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냄새를 우리 개들이 맡게 되는 거죠.
요즘 반려견을 위한 노즈웍, 후각 훈련을 위한 각종 장난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긴 해요. 좋은데 그 어떤 이런 노즈웍 장난감도 산책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산책해서 바깥의 냄새는 항상 바뀌거든요. 저는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냄새 맡고 마킹하는 게 사람들 SNS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불면 또 냄새가 바뀔 거고요. 비가 오게 되면 땅 냄새가 촉촉해지면서 이 흙 냄새나 땅 냄새들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고 냄새가 바뀌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더 하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문화에서 꼭 한번 바꿔보고 싶은 게 이건데요. 산책 도중에 저 건너편에서 다른 개가 걸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 뭐 인사해, 친구야 하고 막 이렇게 인사시키죠. 근데 처음 보는 개는 바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개들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화가 돼 있지 않은 강아지들은 보호자 뒤로 숨거나 막 안아달라고 하거나 혀를 이렇게 낼름거리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싫다는 표현을 해도 상당수의 보호자분들이 다른 개 쪽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막 이렇게 이끌고 가죠. 개 입장에서는 나는 싫어 죽겠고 충분히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보호자가 야속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강아지를 보는 순간 놀고 싶어서 막 뛰어가는데 이 줄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이 되다 보니까 흥분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산책줄에 의한 공격성, 리시 어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은 대부분 자기 몸이 어딘가 이렇게 속박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적응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은 사회화 시기 때 많이 차보는 거예요. 사회화 시기라고 하면 2개월에서 4개월 때인데 집에서도 뭐 줄 가벼운 걸 달아놓고 밥을 먹게 한다거나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집안에서도 이렇게 줄을 들고 좀 쫓아다녀 본다거나. 성견이라면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교육은 리시 텐션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일부러 줄을 매고 살짝 당기고 칭찬하고 살짝 당기고 칭찬하고 당겨지는 느낌을 보통 싫어하는 건데 당겨질 때마다 칭찬을 해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텐션이 탁 오게 되면 보호자를 쳐다봐요. 간식 주려고? 이렇게. 산책줄의 길이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곧 산책줄의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줄은 자동줄이에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줄 있죠? 한번 우리 보호자분들 목에다 한번 걸어보세요. 전 해봤어요. 어느 정도의 텐션이 계속 느껴져요. 요즘 친구들은 안 하나? 우리 어렸을 때 실전하기 이거 되게 아재스러운 건가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 반려견과 보호자가 소통하기 위한 전화기 같은 줄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텐션이 오고 있다?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 줄에서 오는 신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원래 이렇게 땡기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안전에도 좋지 않아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거나 고양이가 뛰어가면 본능적으로 막 그냥 돌변해버려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4m, 5m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갑자기 뛰어나갔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산책을 나가도 괜찮을까요? 네, 제 대답은 한결같이 예스입니다. 너무 춥지 않다면 산책하시는 게 좋아요. 해야 돼요. 물론 겨울의 산책은 위험 요소도 많아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아지들도 추위를 느껴요. 강아지들의 털이 얇은 내피 패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평균적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피당 표면적이 넓을수록 체온을 많이 뺏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일수록 추위에 훨씬 더 약하게 되고요. 강아지들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정도 추웠을 땐 그래도 좀 조심해야 돼 라는 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준 표입니다. 이 세로축이 기온, 가로축이 동물의 크기예요. 중형견은 보통 한 10에서 20kg 정도, 20에서 25kg 이상을 대형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형견 같은 경우는 12도, 중형견 같은 경우에는 한 10도,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7도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 없다. 밖에서 재밌게 놀아. 라는 온도고요. 이 숫자 3이 써 있는 것부터 조금씩 조심해야 됩니다. 털이 좀 짧은 견종들,
단모종 견종 아니면 선천적으로 추위에 약한 견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반려하고 있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같은 친구들은 갑상선 기능도 조금 활성화가 안 돼서 추위를 더 탄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위험도 5를 보면 네, 이거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추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나가게 되면 이제 옷을 요즘 패딩도 잘 나오니까요. 이게 히트텍도 나오고 있어요. 아주 따뜻하게 입히고 나가시거나 밖에 있었던 아이들은 들어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눈이 오거나 좀 습도가 조금 높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점수에다가 플러스 2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6개월 이하의 강아지들도 플러스 1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알래스카 말라미트 이런 종들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위험도에서 1씩을 빼줘야 돼요. 여름에 정말 막 우울증처럼 막 힘들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다가 겨울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너무 행복해요. 영하 6도부터는 작은 체구의 반려견들에게는 오랫동안 있을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라는 추이고요. 영하 12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질 때는 야외 활동을 길게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호르몬성 질병으로 털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는 옷을 입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옷을 입기 싫어하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옷 입을 때 막 보호자를 물려고 하고 막 난리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배 밑에서 이렇게 스트랩만 간단하게 딱 채워주면 되는 옷들이 있어요. 이런 옷을 장만해서 산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는 걱정은 우리의 발이 시리지 않을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보리차 냄새나고 말랑말랑한 그 반려견들의 발바닥은 물, 흙, 돌바닥 이런 척박한 환경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훨씬 더 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 발바닥은 동맥과 정맥이 아주 가깝게 지나가요. 동맥의 따뜻한 이 온기를 정맥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체온 보존 및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추운 상황에도 잘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이 제설제를 뿌리게 되는데 이 염화칼슘은 개들의 발에 자극을 주거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걸 먹어요. 산책하다가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건 산책 후에 염화칼슘이 묻어요. 그러면 간지럽고 따가운 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발을 막 이렇게 터는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집에 와서 잘 씻겨주지 않으면 핥아요. 이렇게 염화칼슘을 먹으면 구토 등 이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신발에 거부감이 없는 반려견은 이 시중에 판매되는 강아지 신발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제품 중 상당수가 강아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산책 후에 잘 닦아주시고 풋밤 같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관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기와 독감도 조심하셔야 돼요.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겨울이면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면 집에 가습기 틀어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재채기하고 코감기 걸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제 산책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버티는 강아지들은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더 놀고 싶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안 간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기다려줘 봐요. 한번 잠깐 들어서 4-5발자국 가다가 다시 내려놔 봐요. 그러면 대부분 갑니다. 두 번째는 관절 질환으로 인해서 산책을 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또 하나, 강아지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내분비계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추위에도 약하고요. 에너지가 없어서 움직이기도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아이들이 산책을 싫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강아지가 산책을 2년 동안 안 한다, 밖에만 나가면 앉아 있는다라는 게 문제 행동이었어요. 근데 저는 딱 들어오는 순간 보였어요. 살이 쪄 있고 등에 데칼코마니처럼 털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집에 돌아가기 싫어서 고집을 부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학적 문제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저는 반려동물들의 행동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산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서 가장 처음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반려견들이 올드보이의 최민식처럼 살고 있진 않았나. 우리가 이뻐해주기만 하지 정말 아무것도 취미생활 없이 갇혀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보호자와 동물이 같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산책을 하지 않으면 반려견이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진짜 반려견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